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혜입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을 한 여파로 오른 것도 있고 또 영국의 중앙은행이 깜짝 카드를 내놨죠. 이러한 영향들이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파동을 가져다 줄지 오늘도 장 전에 전략 제대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1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요. 첫 번째 글로벌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국내 증시도 어제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연준 의원들은 어떤 발언을 내놓고 있나요? 예, 연준위원들 지금 일단은 다들 부정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의견,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연준에 대한 조금 좀 정책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조금 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 일단은 FOMC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FOMC가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 연준 총재가 5명, 지역 연준 은행은 총 12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12명의 지역 연준 총재가 있는데 그중에 5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지역 총재 5명 그리고 임명되는 위원들 7명에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같이 다들 2024년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냐. 특히나 2023년부터는 조금은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지난밤 미국 시장 그리고 유로존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지금 마음을 좀 놔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당분간 경제 성장이 억제되더라도 금리의 인상 부분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 성장이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해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실업률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하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시장은 지난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 오히려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다소한 0.2%포인트의 상향 이런 전망치들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이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것에 상당히 주목했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업률 전망치가 기존 올해 같은 경우 3.7%에서 3.8% 0.1%포인트 상승 그 조정을 했죠. 상향 조정을 했죠. 근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기존 3.9%에서 4.4%로 이때까지 그들이 생각해 왔었던 고용 시장은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 이게 결국은 미 연준에 대한 시장 신뢰도의 하락을 야기를 시킬 수 있다라는 개연성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내용에서는 이렇습니다. 실업률이 실질적으로 0.5%포인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잘 보시면 2022년 목표치가 3.8%입니다. 2023년 목표치가 4.4%입니다. 실업률이. 이 얘기 3.8에서 4.4로 늘어났다. 상향됐다. 그럼 실업률이 그만큼 0.6%포인트만큼 늘어나는 거죠.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를
연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지난주 내내 FOMC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는 점. 블러 총재는 또 전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목표 이미 늦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겟. 그 중간 정책 목표요. 미국의 중간 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타겟이 있고요. 실업률 타겟이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타겟에 갖는 그러한 시장의 신뢰도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점. 미국 연준이 지금 현재 시장 내지는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높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아직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실업률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당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시장이 이때까지 기대해왔었던 것.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에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미 연준이 경착륙을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실업률 전망치가 발표됐다라는 점. 미국 이렇습니다. 먼저 인플레를 잡고 나중에 경기를 보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계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경기 둔화, 연착륙이냐, 경기 침체, 경착륙이냐를 시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계속 막아가겠다라는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죠. 여기서 새롭게 부각되는 미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장 내 부각되고 있는 이슈를 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장의 신뢰도와 금리 인상의 속도 간의 서로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지금 와서 늦추자니 시장 신뢰도는 이미 잃은 상태이고 여기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해 왔었던 대로 시장의 신뢰 내지는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급작스럽게 잭슨 미팅 이후에 바뀐 이후 금리 인상의 속도를 계속 해 나간다라면 문제는 경기는 침체에 봉착할 것이 너무나 기정사실화 아니겠느냐. 이 부분 신뢰도의 문제냐 아니면 금리 인상 속도의 문제냐. 일단 신뢰도는 유지해야 되기에 금리 인상 속도는 최소한 상당 기간 내지는 당분간은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것도 공격적인 매파적인 스탠스. 우리가 이 부분 당분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와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시장, 환율 시장입니다. 금리와 환율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한은 이창용 총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창용 총재도 용인을 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향후에 25bp, 11월, 12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갔었습니다. 이 부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이미 시장에 던졌다라는 점.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점. 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문제는 삼고 악순환에서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물론 지난 밤 미국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영국의 이제 그 중앙은행의 어떤 그 변화, 스탠스의 변화, 시장과 그 채권 매수 매도를 당분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였죠. 그들의 잘못 역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조금씩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중앙은행은 오락가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최소한
그들의 스탠스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신중함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그 신중함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 기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를 가지고 가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당분간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부분도 역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말씀드려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런 때 아닌 좀 때 늦은 대응에 대해서 연준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러한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세계 3대 채권 지수죠.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편입이 되면 일단 채권 시장에 외국인의 장기 채권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일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렇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뭐 상당히 잘된 일이죠. 만약에 된다라면 문제는 환율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그 시장, 통화 정책과 환율. 오히려 통화 정책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 환율 시장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앞서 우리 도진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그들의 단기 국채 매입 쪽보다는 장기 국채 매입 쪽에 조금은 더 숨통을 터줄 것이다라는 점, 유입의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결국은 환율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내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이제 오늘 내일 발표가 나게 되면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게 되면 내년 3월에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내년 9월부터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간다, 액션에 들어간다라는 부분. 아직 조금 좀 시간은 있는 그런 요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조금 좀 우울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긍정적인 어떤 뉴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에 WGBI에 편입이 된다라면 510억 달러 최소한 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5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7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진다. 장기 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환율 시장의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리고 제가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가장 시장을 잘 표현해주고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환경 변수는 환율과 고용과 소비다라는 점. 환율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안정화가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점. 여기에 미래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매우 주목해야만 할 변수 고용과 소비라는 점.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쓸 돈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쓸 돈이 없으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연준 계속해서 고용에 주목하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앞서서 환율 시장 계속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환율 여전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대외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만 보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풀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나쁜 뉴스는 아니니까 상당히 뭐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피치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 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한다. 상당히 좋은 뉴스죠. 근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돌려놓을 만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지금 상황, 기존 전망치, 6월달 전망치보다 올해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오히려 0.2%포인트만큼. 상당히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좋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는 물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갑니다. 이 부분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도 그렇고 뭐 피치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 마찬가지. 일단 내년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2024년부터 서서히 U자형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을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금리 인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되다 보니까 가계부채 가만히만 있어도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가진 소득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가진 소득 중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실효적인 뭐 부채도 못 갚을 정도, 이자도 못 갚을 정도의 한계 상황까지 봉착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그 심각한 어떤 그 통계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만 해놓을 뿐이지 명확하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명확하다. 가계부채 분명한 것. 이자율이 늘어나다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소비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이 잠깐 정점을 통과하고 잠깐 주춤한다라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달에 6.3%에서 8월 달 5.7%로 내려갔죠. 근데 문제는 2차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임금 인상이 뒤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동절기가 임박을 하면서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8월 달에 내려앉은 5.7%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과연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의 하향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통화는 긴축 행보가 지속 내지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는 어찌됐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상승 전환 모멘텀으로는 여전히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에서 아직 명확하게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점차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업률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자 청구 수당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업률의 움직임, 실업률의 방향성 계속 봐야 되겠다. 만약에 경기 침체, 경착륙이 계속 되어진다라면 이러한 경계감 어떤 순서로 작동될 것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 환율에서 가장 먼저 또 나타날 수 있죠. 환율도 고점을 찍었다라는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만 일어나게 된다라면 아직 신뢰가 없기 때문에 확신만 일어나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주가가 쌀 때는 없었습니다. 저렴하게 보일 때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3,000원인데
뭐 최근 이제 53,00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 1,100원에서 53,000원짜리 주식을 살 때와 1,400원 환율에서 53,000원짜리 주식을 살 때는 한 20-30% 이상 디스카운트 되어진 가격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에 달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문제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아직 고점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나타나기만 해준다라면 반전의 역습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오늘 장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딜레마 속에서 경착륙 쪽으로 시장의 심리가 많이 흘러가 있는 상황. 이 경착륙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때까지의 통상적인 연준의 스탠스나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착륙으로 만들어보려는 노력을 보인다라고 시장과 소통을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 신뢰에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3분기. 과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지는 국면에서 이 부분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면 시장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진행이 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 될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최근 이슈를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라는 시나리오. 동절기가 임박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수급이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업 실적 경고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것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고용과 소비가 향후 둔화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근데 이게 이 세 가지가 동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게 바로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는 점. 당분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버릴 수는 없다. 기술주 중에서도 고르자. 선택적으로 고르자. 진입기에 있는 모멘텀이 큰 그런 종목들 버리고 성장기, 안정적인 성장이 추구될 수 있는 그러한 4차 산업주를 고르자. 그리고 정상화 진행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팬데믹 피해주. 이거 역시 등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상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완전 회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완전 회복되는 날까지는 어쨌든 상단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화가 긴축을 하게 되면 재정은 확대를 하게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책 수혜주와 맞물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슈 체크를 또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리츠증권 황현수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 중에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쪽 자동차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내용 중에 좀 한 구절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국내에서 3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해서 시장 점유율을 2자릿수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신다고요? 우선 산업부가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을 통해서 2026년까지 5년간 계획한
9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투자를 밀착 지원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에 자동차 생태계가 내연 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내연 기관차 부품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고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도 앞당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완성차 시장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에 집중했던 업체들의 실적 둔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품주, 특히 차량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부품주 관련된 업체보다는 미래차 비중이 높고 국내 왕선차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 특히 비중국향 매출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내연기관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매출이 편중된 업체들은 수익성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도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최근 현안이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영향의 직격탄을 또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현재 법안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된다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예상만큼 그렇게 큰 피해를 볼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성차, 특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미래차 쪽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대수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글로벌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조금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점으로 바라봐도 아직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최근에 이 환율 급등과 더불어서 그나마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완성차 중에서도 최근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국내 증시로 돌아오자면 연일 주가 급락과 이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불안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좀 대규모 대응 카드를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긴급 바이백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28일 전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5조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긴급 투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전에 오르고 있던 국채 금리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소폭 되돌리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또한 5조 원 안에는 기재부가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단행한다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미국의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 발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서 이런 국고채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힌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주식과 회사채의 어떤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해서 변동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전일 영남은행에서의 어떤 채권 매입을 무기한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글로벌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하는 조금 숨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정부와 한국은행이 바이백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그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어떤 금액이 한정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조치는 작년에도 그런 금리 급등에 따라 한번 그 실행이 되었었던 만큼 그 유효성이 그렇게 시장을 완전하게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 카드를 좀 내놓은 만큼 시장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차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작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 리뷰와 더불어서 작전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날짜로 또다시 급락하면서 2200선 아래로 추락을 했고 이 연저점 경신은 물론이고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러한 지수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은 건 자명한 것 같은데요. 리뷰와 더불어서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시장 같은 경우는 악세가 동시에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발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른 달러 강세, 또는 금리 급등, 이 세 가지 요인이 시장에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신용면의 강제 청산 등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진 전일의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장의 바닥을 알 수 없다라는 점이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악재에 민감한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런 그 지수의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수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한다면 현재 그 상장되어 있는 모든 국내 업체들이 이익을 7%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나타나는 지수까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수는 분명히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선택하셔야 되는 업종이나 섹터를 조금은 잘 판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3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높아지는 업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좋은 업체들로 선별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CMO 업체들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CMO 업체 중에 하나는 ST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전일 미국 시장에서 특히 나스닥과 다우지수 시장에서 바이오 업체들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비슷한 흐름이 국내 시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신약 개발 업체에서는 최근 그 뇌질환 쪽의 이슈를 갖고 있는 ABL 바이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해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한 마음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수 하락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시기보다는 관망 또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공시 분석보다 기업 개요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텐데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셀트리온의 주 사업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 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종양 및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포지션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이 69% 넘게 차지하고 있고 케미컬 의약품이 31% 정도, 기타가 0.1%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좀 볼까요? 최근 연간 실적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9,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9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이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형제들은 좀 버텨주고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공시가 나왔길래 셀트리온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제넨테크가 개발한 항암제 아바스틴의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죠. 베그젤마의 품목 허가 승인을 좀 획득했다라고 좀 공시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을 통해서 베그젤마의 이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공시했습니다. 우선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부터 보도록 하죠. 베그젤마의 국내 품목 허가 획득입니다. 품목명은요, 베바시주맙,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파이프라인명이고요. 베그젤마는 품목명입니다. 대상 질환명은요, 전이성 직결 장암 등에 관련된 항암제입니다. 품목 허가 신청일은 지난해 9월 29일이었고요. 허가일은 바로 어제 9월 28일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최종 허가를 득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확보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국가에 대해서 글로벌 허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유럽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 그리고 최근엔 미국까지 해서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글로벌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이 베그젤마의 시판 허가 이후에 판매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이어서 볼 텐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베그젤마의 미국 식품의약국 최종 판매 허가 획득인데 내용은 아까 앞서 살펴본 국내와 좀 동일합니다. 항암제에 관련된 이 시밀러 제품을 미국에서도 승인 허가되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신청해서 9월 27일 최종 품목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향후 계획은요, 미국 내 판매는 셀트리온의 제품의 해외 마케팅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역시 관련된 부분 유럽과 영국, 일본 등으로부터 좀 최근에 시판 허가를 좀 득하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 4, 4분기부터 좀 본격적인 베그젤마의 어떤 판매가 좀 가시화됐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어제 셀트리온 공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 이 셀트리온 관련돼서 대응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공시 분석과 더불어서 어떤 포인트 저희가 챙겨가야 될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 보유자 관점에서는 과거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모멘텀 반영된 이후 고점 대비 지금 저점의 하락률이 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든 주가의 상황이 좀 연출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실적 기조 하에서는 오히려 2023년도 신규 출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3종에 대한 어떤 판매 승인 허가를 좀 앞두고 있고요. 바로 어제 확정된 베그젤마의 시판 허가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 동력을 좀 이루게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요 8조 9,700억 원 규모인데 이 성분이 모두 다 셀트리온이 좀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특성은 원가의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셀트리온의 이 경쟁력을 통해서 이 약가 인하를 통한 시장 공략을 좀 더 가시화할수록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결론치에 좀 도출하지 않겠는가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교체 사용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유럽 의약품 청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좀 된 적이 있었죠. 유럽 연합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대체 처방을 좀 공식화했는데, 자, 이에 따른 어떤 수혜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도 이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 이날을 바탕으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어떤 수익성 개선을 이뤄야 된다는 어떤 숙제를 좀 안고는 있지만 반드시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원가율을 경쟁 무기로 좀 삼아서 실적 수혜, 점진적인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간다면 셀트리온 충분히 2022년도보단 2023년도 이후가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 공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자세하게 주가 전략을 또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8월이었죠. 21만 5천 원까지 유지했던 주가가 최근 한 2개월 만에 거의 16만 5천 원대까지 지금 하락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기조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영향도 가장 좀 컸을 거고요. 과대 낙폭 구간이다. 그렇지만 실적 성장 배경 관점 너무나 지나친 과매도 구간 하에서 셀트리온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실적 기조 하에서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3종의 시판 허가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오히려 포트폴리오 확장 부분에 따른 어떤 셀트리온의 실적은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저는 15만 6천 원에서 16만 7천 원, 15만 6천 원에서 16만 7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4, 4분기 기조보다 2023년도 상반기에 신규 바이오시밀러 3종의 출시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다면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겠나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과 관련된 공시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대응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분명히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풀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이 조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밀려 내려가는 시장을 의미를 하는데 2,500 구간에서 현재는 2,200대 이하까지 크게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 통상적으로 환율의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이 환율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게 08년도라든지 10년도와는 다르게 글로벌 정책 공조를 내세우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자국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뚜렷하게 미국 중심으로 정책이 나타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영국의 채권의 흐름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졌었고 이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영국 은행이 이제 관련된 개입 정책을 전적으로 내세우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로존 국가들 같은 경우도 함께 공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역외 환율 한 4원, 그 다음에 미국 장이 열린 시간에서는 한 10원대 환율의 하락이 나타나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은 하락 뒤에 첫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선 많이 빠진 주식들 같은 경우가 먼저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미국 시장을 대입해서 살펴보면 성장주군들, 조건들이 강했었고요. 연결해서 대형 IT주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기술적 반등의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에 대입한다고 하면은 시초가로 네이버, 카카오도 진입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로
반등한 업종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임상 물질과 관련된 삼상 진행 부분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치매와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된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종목은 ABL 바이오 이런 종목이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차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상에서 이 반등이 V자 반등으로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그런 건 상당히 무리수고 현실화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짧은 반등 시장 안에서도 살펴봐야 할 지표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겠고요. 이 환율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외국인 매매 동향까지 함께 대입을 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시초가에서는 종목 공략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 주신 특징적인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 보면 됩니까? 네, 종목은 대형 IT 위주군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자본 총계가 2분기 기준으로 66조 정도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59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PBR 0.9배 정도 이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따로 북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게 과연 PBR을 대입해서 이 부분이 실제 저평가가 맞냐?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과거 히스토리 주가 흐름을 봐서는 08년도 금융위기 때 극단적으로 0.3배까지 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수의 부분을 제거하면은 PBR 0.5배, 0.7배 이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 본인이 0.7배에 가면 사겠다 하면은 0.9배에서 한 20% 정도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 한 86,000원, 그 이하 8만 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입을 합니다. 이 분할 매수라고 하면은 한 방에 그냥 10%를 10번 나눠서 100%를 채우는 게 아니라 3%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번 나눠서 가격대 같은 경우는 한 86,000원 이 구간부터 해서 한 8만 원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대입하는 게 PBR 하단, 역사적 하단 이 구간에서의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닉스도 시장 조정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반등이 가능하겠고, 가격 접근은 81,000원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 2년, 3년 장투하고 간다. 그런 구간의 접근보다는 단기 반등을 통해서 그래도 한 5%의 차익이라도 챙기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IT 대형주 오늘은 SK 하이닉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저희 오늘장 시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은 성장주의 반등, 대형 IT주들의 반등, 그다음에 미국의 이벤트가 있었던 치매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 퓨처캠 이러한 종목들을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주가가 또 반응을 해서 종목이 한 5% 빠진다. 그러면 반드시 손절은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 난 바닥을 잡겠다. 무조건 이게 바닥이고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보다 좀 철저하게 매매로 지금은 대응을 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가 모두 세워봤는데요. 장중 변동성 대응에 대해서는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